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려 태조 왕건의 건국부터 호족들의 시대, 그리고 대외교전 10세기, 12세기, 그리고 대몽황쟁, 그리고 원간섭기, 그리고 고려의 마지막 라이징 스타 공민왕의 개혁 정치, 그리고 그 개혁 정치에 실패함으로써 고려의 멸망까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고려의 경제부터 시작해서 사회, 문화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로 고려의 경제입니다. 자, 고려의 경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농업인데, 자, 우리 지금은 산업국가 근대화가 돼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공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가 재정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예전 삼국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산업화가 되기 이전에는 농업이 중시가 되었어요. 왜? 특히 유교 국가에서는 농업이 천하지 대근본이야. 농업을 장려해서 농업에서 생산되는 쌀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농업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무지 개간과 연해양 간척 사업 등을 장려했는데 토지, 비옥한 토지는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점차 늘려나가면서 서해안의 뻘밭을 비옥한 토지로 바꾸고 그리고 물이었던 곳들을 다 토지 정비 사업을 해서 간척 사업을 하는 등 그런 식으로 개간에 따른 경작지를 확대하고 시비법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농사 지을 때 아주 좋은 비료 같은 걸 쓰잖아요. 근데 예전엔 비료 같은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인분, 사람의 그 대변이거나 아니면 동물의 가축의 대소변 요런 것들을 농약으로 써서 시비법이라는 걸 발달시켰다. 그리고 연작상경 이제 예전에는 그만큼 삼국시대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 고려시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옛날 고대 시절에는 그만큼 이런 시비법이나 농업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경 경작을 했어요. 쉬었다 지었다 쉬었다 지었다 하는. 그런데 이제는 고려시대에 와서는 조금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연작상경 해마다 토지를 매번 농사를 짓는 게 일반화되었고 그리고 우리 추울 때 따뜻하게 입는 솜 있죠.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목면을 몽골에서 이른바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들이 농업 중시의 일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농업을 하려면 당연히 농민들을 보호해야 되겠죠.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번기 항상 추수기 때, 추석 때, 이맘때쯤 벼를 수확해야 되잖아. 그럴 때 요역, 국가에서 부르는 노가다 행사나 군사훈련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그리고 우리 태조 때나 성종 때 했던 흑창, 의창 같은 제시 면세 혜택 이런 거 그리고 고리대 방지 및 의창제 방금 말했죠. 빈민구제, 춘대 추납, 봄에 곡식을 국가로부터 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가을에 국가에 대한 것들을 반납하는 이런 제도를 흑창의창을 실시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상평창이에요. 상평창이 뭐냐면 바로 물가 조절 기관인데 우리도 지금 현재 너무 물가가 오르거나 너무 물가가 떨어지면 국가가 개입해서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것처럼 고려시대에도 상평창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물가 조절을 하고 백성들의 삶을, 경제적 삶을 잘 돌아가게 하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에는 계속 선생님 말했듯이 토지제도, 농업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토지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도 있지만 핵심은 지배층 사회의 지배층 사회의 경제적 안정 추구가 핵심이에요. 경제적 안정 추구. 자, 그러면서 고려에 처음으로 나왔던 토지 제도가 뭐냐면은 전시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전시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4대 시험에 다 나오는 건데 전시과는 뭐냐면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통일신라 남국할 때부터 관료전 할 때부터 나왔죠. 이 수조권. 토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시과는 전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와 시지, 우리 지금은 이제 겨울에 보일러 떼고 그러잖아요. 기름으로. 근데 예전에는 나무 땔감, 즉 나무를 이제 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토지들을 합쳐서 전시과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를 세습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탈점, 강제적으로 맘대로 남의 것들을 뺏어서 자기 걸로 만드는데 이런 식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고려에서 전시과 제도를 만들 때는 당연히 관품,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18등급으로 정해서 차등 지급, 당연히 1급과 5급을 똑같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차등 지급을 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나타났던 건 전시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역분전인데, 역분전이란 걸 지급을 통해서 점차 이 전시과 제도라는 거를 시스템하고 체계화했다라는 게 고려의 토지 제도인 전시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시과 제도의 변화를 보면, 자, 선생님이 써볼게요. 전시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전시과를 보면 아까 말했듯이 역분전, 이건 태조 왕건이 시행한 거였어요. 그래서 농공행상적 성격이었거든요. 공을 세우고 논에서 그에 맞게, 공을 세운 거에 맞게 준다라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 태조 왕건 때 실시한 거로서 호족 세력의 통합 및 호족에 땅을 주니까, 뭔가 월급을 주는 거니까 충성을 유도해서 왕조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실시했던 게 전시과의 초창기 버전인 역분전이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시정전시과예요. 시정전시과. 바로 그 광종의 아들 5대 임금인 경종 때 처음으로 시작하는 전시과다라고 해서 실시를 하는데, 이 시정전시과는 뭐냐면 전현직 관리 모두에 고려해서 토지를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객관적이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대로 관품에 따라, 등급에 따라 그 위계 질서에 맞게 줘야 되는데, 관품도 보지만 관품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인품이야. 즉, 저 사람의 성향이나 나의 친소 관계, 요런 것들을 중심으로 더 많이 주고, 거기다가 전직, 퇴직한 관리한테도 주고 현직, 지금 있는 관리한테도 주니까 문제점이 조금씩 커지겠죠. 그러면서 시대가 지나서 바로 경종의 아들 목종, 바로 요 팔 8대 왕인가, 그런데 하여튼 요 나중에 성종 뒤에 다시 왕이 되는 7대 왕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7대 왕, 이 경종의 아들이자 7대 왕인 요 목종 때 바로 개정 전시과를 실시합니다. 개정, 즉 아버지 때 실시했던 시정 전시과를 조금 그 리모델링, 수정해 가지고 만든 전시과다라고 해서 개정 전시과인데, 똑같이 관품을 17, 18등급으로 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전히 전현직 관리에게 죄송합니다.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이제는 현직 실직 관리를 우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때 실시했던 시정전시과는 관품보다 인품을 더 중요시했는데, 이제 인품을 안 본다. 오로지 관품으로만 등급을 매겨서 주는데 전직도 같이 준다. 하지만 현직,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챙겨준다라는 게 개정전시과고, 이때부터 고려는 약간 문벌귀족 사회로 가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죠? 바로 문관을 우대하고 무관, 즉 군인들을 천시, 무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시간이 지나서 11대 왕 문종 때 이제 경전전시과로 또 한 번을 바꿉니다. 경정전시과. 왜 그러냐면 전대 왕들이 했던 시정이나 개정들의 문제점을 다 수정하다 보니 이제는 완전히 줄 땅이 없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리타이어한테도 주니까 줄 땅이 없으니까 이제는 오로지 현직 관리에게만 준다. 현직에게만 주고 전직이나 임시직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뀐 변화점은 무관을 대우해 줬어요. 왜? 그 전에, 문종 전에 바로 거란과의 전쟁 때문에 무신들이 목숨 걸고 일했잖아. 그럼 뭔가 생명수당 포함해서 월급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무신들에 대한 대우를 조금 바뀌었고, 동시에 이제 줄 땅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가진 애들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동시에 월급제라 불리는 녹봉제를 같이 실시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도표로 정리해 놨는데, 역분전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했던 시정전시과, 그리고 개정전시과, 그리고 경정전시과 있는데, 이거를 깔끔하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앞글자를 따볼까요? 역시개경이죠. 고려의 수도는 맞습니다. 역시개경, 역시개경. 이렇게 외우면은 조금 더 잘 외울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냥 조금 더 나아가서 시정 전시과를 먼저 봐야 돼. 처음 한 전시과니까. 자, 이 시정 전시과를 잠깐 이렇게 올려서 선생님이 판서를 해보면은 이 전시과를 시행한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시정 전시과. 자, 이렇게 해놓고 전시과의 시행 목적. 전시과의 시행 목적이 있는데, 자, 항상 선생님이 역사는 목적, 의도, 배경, 결과, 영향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목적이 조금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경종 때 처음 실시한 전시과라 그랬잖아. 그래서 아버지 광종 때 너도 마도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신구 세력이 타협해서 전국을 안정시킬 목적이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 이 정책으로
악습, 악감정 이런 것들은 다 떨쳐버리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실시한 목적은 이제 토지를 주려면 토지를 조사해야 되잖아. 그래서 양전실시로 경제적 기반, 즉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인정해 주면서 세금도 납부하게 하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이었는데, 한마디로 이 시정 전시과를 한 목적은 뭐냐면, 한마디로 국가 주도의 경제적 질서 수립이에요. 즉, 귀족들을 이제 토지 분급 대상, 토지를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는 세력으로 일종의 격화를 시켜서 국가에서 주도해서 경제를 끌고 가겠다라는 목적으로 실시했던 게 바로 이 전시과의 시행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전시과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자, 전시과의 종류도 다양한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벌귀족의 특징, 바로 세습 가능. 원래 전시과는 세습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시과 중에서도 유일하게 세습되는 토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벌귀족 특징할 때 배웠던 바로 공음전인데, 이 토지만 유일하게 세습이 가능한데 다 주는 게 아니야. 5품 이상 관리에게만 지급을 하는 토지였다. 그리고 뭐 공회전, 한인전, 학전, 군인전, 사원전, 향리전 등 다양한 전시과가 있었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고려 토지제도 정비 과정의 특징을 알아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주관적이고 불합리한 기준, 한마디로 역분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공로, 그리고 인품에서 이제는 객관적인 데이터,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관등이나 관품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점을 알아두는 게 고려의 토지제도 전시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전시과를 통해서 세금을 받았겠죠. 그래서 쌤이 이렇게 깔끔하게 도표로 지금 정리해 놨는데, 이런 것들을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세금 체제를 보면은 한마디로 이 토지 제도를 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뭐 상업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비슷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 월급도 주고 국방비도 쓰고 왕실 경비로도 쓰는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세, 여기 나와 있죠.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수확량의 10분의 1, 태조 왕건 때 훈요 10조 말했죠. 딱 거둔, 만약에 10개를 거뒀다. 그럼 한 개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10분의 1만 수치를 한다. 그리고 곡물, 특산물을 내는 건데, 상공과 상시적으로 내는 특산물과 특별하게 내는 공납이 있는데, 9년 단위로 동네마다 특산물을 부과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도의 전복, 횡성의 한우, 대구의 사과, 뭐 상주의 곶감, 이런 식으로 특산물을 다시 써볼게요. 아이고, 특산물을 부과했다. 그리고 운반하는데 옆에 지도를 볼까요? 자, 각 지역에서 육로로 가면 너무 힘들 거 아니야.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동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바닷길로 가는 그런 방법을 바로 조창과 조운이라 그러는데,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바닷길로 가는 제도가 바로 조운입니다. 그러면 조창은 뭐냐면, 자, 한번 간단히 써보면, 자, 조세미 등의 세금으로 내는 게 있겠죠. 조세미 등의 지워서 다시 써볼게요. 수납과 보관 및 조운 담당 기관이에요. 배를 움직이는 기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도에도 알란창, 하양창, 연풍창, 진성창, 안흥창 이런 것들이 있죠. 즉 창고라는 거야. 각 지역에서 세금을 걷었지만 한꺼번에 다 이동하거나 운송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백길, 배로 가는 요충지는 되는 곳마다 창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쌓아두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차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이동을 시키는 그런 식량 창고, 세금 창고가 조창이었고, 이 창고에 쌓인 그 세금을 수도인 개경으로 옮기는 백길이 바로 좋은 제도였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은 뭐냐? 자, 역은 뭐냐면 16세에서 59세, 즉 60세까지라고 봅시다. 정남, 일반 성인 남자에게 부과하는 요역, 노가다, 군역, 군대 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역은 일종의 궁궐 수리, 도로 정비, 일종의 그냥 노가다라고 하면 되겠고, 군역은 군대, 우리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세금은 상인에게 부과받는 상세, 어민, 우리도 지금 어촌에 계신 어부들에게 물고기세, 나라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받고, 수공업자에게도 부과하는 역, 즉 수공업자니까 뭐 몸으로 떼워서 뭔가 물건을 만들던가 아니면 내가 만든 물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기타 세금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농업과 그 농업에 따른 세금 체제를 알아봤다면 이제 고려의 상업 체제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고려의 상업은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뉘는데 먼저 고려 전기에는 개경, 그리고 서경인 평양, 그리고 동경, 삼경이죠. 전기 삼경. 여기에 관영시정,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장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관영성점,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전에서는 뭔가 상행위를 제대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폭리를 취한다거나 안 좋은 물건을 비싸게 판다거나 싼 물건을 뭐 너무 이상하게 싸게 팔거나 이런 상업적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인 경시서를 설치해서 상업 전반에 관한 행동을 국가에서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고려 전기가 이렇게 운영이 됐다면 고려 후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발전했으니까 뭔가 상업이 더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상업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시정 규모의 확대와 업종별로 전문화가 일어나요. 우리도 지금 다양한 업종이 있잖아요. 상업 파트에서도. 그런 것처럼 고려 시대에도 다양하게 상인 계열에서도 뭐 차를 파는 사람, 소금을 파는 사람, 비단을 파는 사람, 종이를 파는 사람 이런 등등의 업종별 전문화가 일어났는데 제일 중요한 곳이 나타납니다. 바로 어디냐? 벽란도예요. 이 벽란도를 비롯한 항구 도시들을 중심으로 상업의 중심지가 활성화돼요. 왜? 선생님 아까 조창할 때도 말했지만 육로길로 이렇게 가는 것보단 백길로 가는 게 더 빠르니까 이 항구 도시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수입품으로는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단차, 약재, 서적 이런 사치품들을 수입하는 반면 수출품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잘 나는 인삼, 종이, 그 다음에 나전칠기, 우리 할머니 집 가면은 그 장롱에 되게 조갯빛 윤기 나는 그런 그 농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나전칠기. 이런 것들을 수출했다. 그리고 고려 후기에는 최강의 민족, 몽골이 세운 원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육상, 왜냐면 개경에서 출발해서 베이징에서 대도까지 가죠. 원나라의 수도인. 그리고 원나라 수도 베이징에서 남쪽인 항저우, 수저우 이런 곳으로 가면서 육상교육이 발달이 되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관, 뭐 호텔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육상교육도 발달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업을 할 때 뭔가 주고받아야 되잖아, 돈을. 우리는 지금 화폐 아니면 뭐 수표 이런 걸 쓰잖아요. 고려시대 때도 화폐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 화폐의 발행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도 요즘에 화폐를 쓰는데 이제 우리도 발달해서 화폐, 지폐, 동전 잘 안 쓰죠. 카드를 쓰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예전에는 물물 교환식이었어. 내가 뭔가 뭐 붓을 사고 싶다. 그러면 쌀, 뭐 몇 말, 몇 킬로, 뭐 달걀 몇 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친소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철수란 애랑은 친하고 영이란 애랑은 안 친해. 근데 얘네 둘 다 나한테 붓을 사가려고 왔는데 철수는 친하니까 뭐 계란 한 개만 받아도 해주는데 영이는 안 친하니까 계란 뭐 10개, 뭐 쌀 10kg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물가가 안 맞아지겠죠. 그래서 화폐를 발행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건데 성종 때 6대 왕인 성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동전인 건, 원, 중, 보라는 일종의 엽전, 동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보할 목적으로 동전을 만들었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흐지부지하니까 잘 화폐 쓰는 것도 습관 안 되고 뭔가 불편하니까 뭘로 바꾸냐면 그냥 다시 물물교환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15대 임금인 숙종 때 이제 윤관이란 우리 별무반을 만들었던 윤관과 숙종의 동생 우리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사람의 건의로 화폐를 주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폐를 만드는데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그리고 은병이라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은으로 된 이런 화폐 단위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다. 그리고 원 간섭기 때 오면은 원나라에서는 지폐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나라 화폐인 보초, 즉 우리 지금 각 무역 국가들과 무역을 할 때 뭘로 주고받죠? 달러로 받죠. 그것처럼 당시 원나라가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었기 때문에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원나라 화폐인 보초를 쓰기도 했고 원나라에서도 은을 썼기 때문에 은병, 우리 기존에 만들었던 은병을 조금 더 소규모화해서 추진하기도 했다. 그리고 공양왕 때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지폐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폐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저화라는 걸 만들었지만 조선시대 태종 때 와서 완전히 우리나라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취소하거나 폐지하는 이런 식의 화폐 정책을 하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자, 화폐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왜 화폐를 만들게 되었는지. 자, 가볍게 목적이라고 써둘게요. 먼저 정치적으론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자, 먼저 정치적으로는 한마디로 탈세와 부정부패
근절, 단절이라고 할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하는 예전에 97년 김영삼 정부 때 실시했던 금융실명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경제적으로는 뭐냐면 경제 발전과 국가 재정 확충이죠. 아이고, 국가 재정 확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돈을 안 쓰고 현물, 우리도 흔히 뭐 물건 사러 갈 때 현금으로 주면 좀 더 싸게 해주잖아. 그런 것처럼 탈세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세금을 내야 되는데 덜 내고. 왜? 내가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아, 나 이번 달에 뭐 돈 못 받았어. 이런 세금 못 내. 이런 식으로 탈세와 부정부패를 단절할 목적으로 금융실명제와 같은 목적이었다면, 경제적으로 우리 왜 돈이 돈이냐면 돌고 돈이기 때문에 돈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 발전과 함께 국가 재정을 확충할 목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 화폐 유통이 결국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화폐 유통이 미비했기 때문이에요. 화폐 유통이 미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화폐를 쓰려면은 화폐 어느 정도 시스템 구축을 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화폐 유통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다라는 거를 미리 말해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의 화폐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고려의 국제 교육을 보면, 고려 전기에는 우리는 주로 송나라랑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경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치 군사적이 아니라 조선시대 중국 명나라 청나라 때는 정치 군사적이었다면, 고려시대 송나라와의 국제 교류는 경제 문화적인 욕구뿐이었다. 선진문물과 이런 문화적인 욕구. 그래서 국신사를 파견했다. 국신사, 나라국, 신용, 신뢰신, 그리고 사신사, 나라를 신뢰로서 보내는 사절단이라고 하면서 파견을 했고, 인적 교류도 활발했어요. 사신, 유학생, 학자들의 빈번한 왕래, 그리고 기와관리, 우리 쌍기도 그렇죠. 그리고 의청같이 중국 불교를 배우러 유학하는 그런 유학생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우리도 지금 부산국제무역, 그리고 인천국제무역, 이런 인천항, 부산항이 있죠. 그것처럼 국제무역항으로 고려시대 때는 병란도가 유명해지면서 고려가 우리 꼬레아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송요와 국제무역하고 표류한 일본인도 송환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도 보이죠? 그리고 이 개경 근처에 보이는 요 병란도, 여기가 바로 우리 고려의 국제 교역지였다. 그래서 수도 개경과도 굉장히 가깝죠. 자, 그런데 거란과 여진과도 이렇게 교류를 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려 후기 때 바뀌는데, 송나라가 무너지고 대륙을 차지했던 원과의 교역이 집중되면서 공사무역, 원나라를 통해 세계 시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면 지금 좀 잘려 있는데, 자, 대도를 중심으로 고려의 개경까지 이어져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까 선이 말했던 수저우, 그 다음에 항저우, 그리고 광저우까지 나가고, 여기서 바닷길을 통해서 다시 아랍 상인, 인도 상인, 유럽 상인까지 나아가는 그런 원나라를 통해서 세계 시장과 연결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은 유출이 많았어요. 뭐가? 다루가치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루가치, 감독관이라고 그랬죠. 이 다루가치가 우리나라의 금, 은, 그 다음에 잣, 매, 이런 물적 유출도 심화를 시켰고, 또 한 가지 공여와 노비, 황관, 이런 인적 유출도 심하게 돼서 사회 경제적 문제점도 초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우리 고려의 경제, 토지 제도인 전시과 제도, 그리고 물가를 감시하는 상평창, 그리고 상업 회계를 감시하는 경시서, 그리고 고려의 국제무역항인 병란도, 그리고 화폐를 쓰는 건원중보, 해동통보, 사만통보, 이런 것들을 쓰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고려의 사회, 문화 제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해주시면 더 재미난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